자, 이번 시간 민법 문제 중에 일괄경매 청구권 관련된 사례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사례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갑에 대한 소유였고요. X토지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이후에 병은 X의 건물 Y죠. 네, 건물 Y를 신축했다. 네, 병이. 그래서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했어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Y 건물이 완성이 됐죠. 네. 이후에 지금 건물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Y에 뭘 설정했습니까? 저당권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지금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갑이 아니에요.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병이 건물을 신축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그리고 을은요. 건물 Y의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신축되기 전에 토지 X에 대한 저당권자였죠. 네, 1번 저당권.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법 제 361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를 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61조. 그 다음 을이요.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을 하는 경우 Y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잘 나오죠? 네,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일괄경매 청구권은 이 건물에 있어서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네, 이거나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이거나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판례 입장 요약하자면 요 신축한 건물 Y의 소유권자와 토지의 그죠? 신축한 건물 Y의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자, 그죠? 저당권 설정 갑입니다. 갑.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해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Y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갑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병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을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번 정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례형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네. 그 다음에 정의 건물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이게 뭐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다음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Y 건물이잖아요. 이건 건물. 예. 그래서 저당 목적물이 다르죠. 을의 저당권은 X 토지죠. X 토지. 따라서 저당 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갑이 X를 매도한 경우, 을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권의 물상대의 규정은 인정하지만 언제 인정이 안 된다? 언제 행사할 수 없다? 저당 목적물에 대한 그 매매 대금 혹은 차임이요. 예.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 하나하나가 작은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이 지문 하나하나를 이 판례 입장과 조문 잘 적용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좋은 문제죠.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저당권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다음 문제요. 근저당권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26회 기출 문제고요. 자, 틀린 거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죠. 자,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3번 지문이요. 3번 지문도 판례. 잘 나오는 판례고, 근저당권 성립을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근저당권의 성질에 있어서 그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되는 담보권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5번도 잘 체크해야 되죠. 이것도 주의해야 될 지문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소위 이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위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죠. 제3취득자도 자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자 채권의 최고액 변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용익 물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입니다.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란 다시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용익 물권, 그죠? 용익 물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지금 지문에서 보는 것처럼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뭐가 아니다? 제3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다. 자, 옳은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틀린 질문들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지금 사실상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이번 시험에서는 틀린 질문을 또 옳은 정답으로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질문이 왜 틀렸을까?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우리 외웁시다.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그죠? 귀속정산 혹은 귀속청산 방식만 인정될 뿐이지 처분정산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 정산형 담보권 실행. 예. 즉 가등기 담보권의 소위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분 정산형 담보권 실행은 가담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귀속 청산만 가능하다. 3번 질문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가 그죠? 채무 변제 가등기 말소보다 선의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채무의 변제가 가등기 말소 선행돼야 될 조치입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가 선의의 의무이다 이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죠? 결과가 틀렸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산 기간에 한정을 하는 거예요.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매 청구 가능하다. 청구가 가능하다. 제한은 청산 기간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이요. 네,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 귀속된다.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산 절차 종료 후에 담보물에 대한 과실수취권도 역시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에게 있겠죠. 자, 6번 문제요.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라. 틀린 거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즉 교환 계약이죠.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교환 계약은 그 성질 유상, 그죠? 쌍무 계약. 그다음에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 그죠? 그다음에 특별한 요식을 필요 없는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이거죠.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교환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했죠? 유상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그죠? 책임 규정이 준용이 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겠죠.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 그 차익을 금전으로 지급할 때 그 금액을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보충금. 따라서 교환계약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자는 계약 해제에 해당한다. 물론 이행강제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맞고요.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 그래서 요거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과실 자체가 을에게 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보충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아요. 네.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보충금은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가백에 지급하라 이거죠. 그래서 587조 의 규정이 교환계약에 준용되기 때문에 이때 매수인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규정도 교환계약에 적용된다. 그래서 을은 건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가 있다면 가백에 제공해라. 지급해라 이거죠. 자, 이것도 재밌던 문제예요. 203조, 204조 5조죠. 점유 회수.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침탈을 당한 경우 그때 점유자는 물건에 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규정이에요. 점유 회수 규정.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갑은 민법책을 도난당했다. 1년 지난 후에 을이 민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1번, 자 2번 보세요. 2번.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방이 사용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 자 1번, 2번 마찬가지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점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물 자체를 침탈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침탈행위. 1번이나 2번이나 이 침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을 소유 시계에 질권을 설정받아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갑이. 근데 을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면서 시계를 빼앗아갔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점유물에 대한 침탈입니다. 침탈이 인정될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침탈에 해당한다 이거죠. 4번은 자 갑은 을이 경영하는 비디오 대여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점포주인 병이 임대인 을의 월세 미지급 이유로 밤새 점포 출입을 폐쇄했다. 이건 침탈로 볼 수 없다. 갑은 을의 기망에 속아 을에게 노트북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 침탈행위가 아니죠. 침탈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의사로 이 노트북을 넘긴 거기 때문에 자기 의사에 반하여 어떤 목적물이 빼앗기는 소위 침탈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전세권 한 문제 더 볼까요? 전세권. 자, 전세금 지급, 전세권 성립 요소 맞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틀린 거 바로 5번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기출이었는데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자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전세권자는 자 전세권에 기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지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죠. 이 전세권은. 근데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전세권의 목적물이 일부 외 그거는 전세권 목적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해당하지 않는 목적물이 아닌 그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판례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었으면 인용됐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우선 변제권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지금 주장하는 게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그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해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5번 지문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중요해요.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어떤 성격에 있어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동시에 담보 물권적인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 네.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요. 자, 1번 지문도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 맞아요. 다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요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길게 지문을 만들 수 있겠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므로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어디가?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뒷부분.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존의 그 채권으로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맞다.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므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므로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될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에 가름하여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 지문도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한 문제 더 오죠. 빠밥. 자, 갑이 2022년도 요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2022년도 그 2월 10일 을소유 X건물,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보증금이 10억이에요. 보증금 10억. 자, 그러면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그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시행령 2조에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 9억입니다. 9억. 그래서 보증금 9억 이상인 보증금 10억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9억까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그죠? 보호 받을 수 있지만 10억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자, 우선 변제권, 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 4번 보시면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다. 라 하더라도 갑은이에요. 임차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요 10억이요. 10억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9억까지예요. 9억까지. 10억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더라.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도 되게 중요하죠. 갑의 갱신 요구권. 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된다. 이거고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자 임대인이죠. 내가 보증금 많이 낸다 이거죠.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그죠? 임대인도 6개월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있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5번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렇다? 보증금 10억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인정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 시행령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뭐 인정됩니까?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차임, 연체, 해지. 네, 뭐 권리금 보호. 권리금 등은 보호 받아야겠죠? 권리금 보호 규정.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 3번 지문 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도 인정된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강의 유튜브 뭐 어떤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라이브 강의 많던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쇼터디에서 몇 점 나오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점 나온지도 모르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몇 점 80점 이상, 60점 이상 나와야 된다. 나올 것이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위치, 내가 지금 50점대냐, 58점, 59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요걸 알아야 돼요. 근데 주로 어느 과목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냐 이겁니다. 어느 과목에서 이런 점수가 나온지를 파악을 해서 그 과목 위주로 뭘 해야 된다? 문제를 더 풀어야 됩니다. 예. 그게 만약에 이런 민법 같은 경우다라면 지금 민법을 그래서 점수를 올려야 돼요. 급하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안 남았죠. 지금 6일 동안 민법을 한 20점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략 과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요 쇼터디의 데일리 믹스 세트 수를 정말 많이 올려서 저는 한 3세트 이상 매일 3세트를 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 직전에는 뭘 봐야 되냐면 암기, 오답 내가 틀렸던 거 있죠. 오답이랑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한 어떤 노트가 있으면 그 노트 있죠. 암기 노트 같은 거 이런 것들만 계속 보면서 내가 틀린 문제 위주로 돌려줘야 돼요. 틀린 문제 자체를 회독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 50점대 나온다. 지금 제가 다른 거 뭐 많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세트 수를
3세트 이상 매일 푸셔야 돼요. 매일 그래봐야 60문제입니다. 60문제. 60문제 매일 5일 동안 한 300문제 이상 풀고 가셔야 되는 거고 틀린 지문들 다 곱씹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트에 혹시 정리를 하시면은 노트를 정리하시고 이거 할 시간도 없다? 굳이 지금 이거 굳이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없으면 쇼터디에 저장된 오답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등에 정리된 이론 그죠? 카페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론 같은 거 계속 참고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반복하시면 지금 6일 민법 점수 10점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요. 10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